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캐시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성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현업에서 캐시를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과 여러 문제들을 가상 사례와 함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캐시를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는 캐시를 사용했을 때 그냥 스프링부트에서 캐시어블을 많이 그냥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되게 많은 고민할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겪었던 문제들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해보자고 하면 저는 현재 토스라는 회사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만 2년 차가 넘었고요. 이제 콘텐츠 제품이랑 광고 제품의 서버를 코틀린과 스프링부트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캐시를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캐시를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캐시 세도 문제라던가 로컬 캐시와 분산 환경에서의 동기화 문제, 캐시 버전 관리, 캐시 용량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면서 캐시는 왜 쓸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통 응답 속도의 향상을 위해 잘 사용합니다. 자주 줘야 되는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저장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대규모 트래픽에서는 되게 많은 요청들이 데이터베이스로 몰리게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수평 확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부하를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부하를 줄이기 위해 캐시를 도입하게 되면 더 많은 트래픽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캐시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캐시를 사용하다 보면 캐시 세도 문제나 캐시 버전 관리, 캐시 무효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려해야 될 게 생기고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이런 문제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캐시 세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첫 번째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쇼핑몰 인기 상품 목록이나 두 번째 커뮤니티 서비스의 첫 페이지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모든 사용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자주 줘야 되는 데이터라는 점이에요. 근데 만약 이런 데이터들을 캐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TTL이 만료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걸 한번 이미지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당 1에서 10,000개, 즉 초당 1만 개의 조회 요청이 있고 해당 요청을 현재 캐시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때 갑자기 이 캐시가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캐시로 가던 요청들이 전부 DB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는 과부하가 될 거고 데이터베이스만 문제가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은 것들을 중복으로 캐시에 라이트하게 돼서 캐시도 함께 과부하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시 만료 시점에 중복된 조회 요청이 늘어나고 캐시의 쓰기 요청도 늘어나는 현상을 캐시 세도 문제, 캐시 스탬피드 문제라고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방법은 대충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3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은 PER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코드가 나와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PER 알고리즘은 Optimal Probabilistic Cache Stampede Prevention이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알고리즘인데요. 사실 이 알고리즘을 이번 발표에서 전부 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제가 빨갛게 네모쳐주는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그냥 값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 현재 시간에다가 랜덤한 임의값을 더해가지고 그게 만료 시간보다 이후라면 그냥 캐시를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갱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과 한번 살펴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림도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요청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왔을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캐시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주사위를 돌리듯이 랜덤 값을 정해서 이거를 현재 시간에 더해서 이게 만료 시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판단하게 돼요. 만약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냥 아까 평소와 같이 캐시에서 정보를 갖고 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요청에서 똑같이 랜덤 값을 현재 시간에 더했을 때 이게 만료 시간이 지났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지르를 한 다음에 캐시에 채우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PER 알고리즘의 정확한 명칭은 Probabilistic Early Recomputation이라는 이름이고, 캐시의 TTL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확률로 캐시를 갱신을 해가지고 키가 만료되기 이전에 캐시를 갱신해서 캐시 쇄도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캐시 워밍이라는 방식이에요. 캐시 워밍은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리퀘스트 캐시 데이터베이스라는 구성 요소에 새로운 구성 요소가 추가돼요. 캐시 워머라는 구성 요소인데요. 이 캐시 워머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캐시를 갱신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캐시 워머가 동작하는 일정 간격은 보통 캐시의 TTL보다 짧기 때문에 PER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캐시가 만료되기 전에 캐시를 계속 갱신해서 실제로 캐시가 만료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캐시 워밍 방식은 캐시의 TTL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스케줄링을 통해 캐시를 갱신하고 키가 만료되기 전에 이어서 캐시를 갱신하기 때문에 캐시 쇄도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캐시 워밍에 사용되는 캐시 워머는 배치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직접 스케줄링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마지막 캐시 쇄도 문제 해결 방식인데요. 바로 디스트리뷰트 락, 일반적으로 불리는 분산 락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캐시를 사용하다가 동일하게 캐시가 만료된다면 아까랑 다르게 캐시를 갱신할 때 락을 잡아서 하나의 요청만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캐시를 갱신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복된 요청과 중복된 쓰기를 처음에 봤던 사진과 다르게 한 번의 요청과 한 번의 쓰기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업데이트된 캐시에서 리퀘스트에 응답을 주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캐시의 TTL이 만료됐을 때 락을 획득한 요청만의 캐시를 업데이트하게 해서 하나의 요청만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고 캐시를 갱신하는 방식을 디스트리뷰트 락이라고 사용해서 캐시 스탬피드를 막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시 쇄도 문제랑 그 세 가지 해결법을 알아봤는데, 정리해보면 PER 알고리즘이랑 캐시 워밍은 적절한 시점에 캐시가 만료되기 전에 캐시를 갱신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디스트리뷰트 락은 중복 조회 및 업데이트를 막아서 캐시 스탬피드 문제를 막는 방식입니다. 이제 캐시 쇄도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로는 로컬 캐시랑 분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로컬 캐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로컬 캐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로컬 캐시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캐시, 리모트 캐시와 다르게 어플리케이션 인메모리 상에서 캐시 레이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린 거 보면 알듯이 캐시가 따로 있고 어플리케이션 내에 초록색 로컬 캐시가 따로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리모트 캐시와 다르게 서버 인메모리 상에서 동작하는 캐시라 가지고 네트워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인메모리에 갖고 있기 때문에 리모트 캐시보다 네트워크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로컬 캐시는 더 빠르고, 리모트 캐시에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만 살아있다면 리모트 캐시나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리모트 캐시만으로도 어느 정도 트래픽을 받아내서 그 장애를 조금 더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로컬 캐시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시사를 아까처럼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쇼핑 카테고리 리스트, 커뮤니티 서비스의 근치거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바로 자주 변경되지 않고 데이터 양이 비교적 적고 실시간성이 낮아도 좋은 경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로컬 캐시를 사용하면 좋지만 항상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주의할 점도 있어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이미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특정 요청이 애플리케이션 1에 캐시 값을 조회한다고 했을 때, 이건 지금 캐시에 1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1을 응답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다른 요청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2로
캐시에 있는 값을 2로 업데이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2에 있는 캐시 값은 2로 업데이트 될 거고 문제없이 동작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방금 업데이트한 리퀘스트에서 또 한 번 다시 이 캐시 값을 조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 나는 2를 업데이트했는데 응답 값은 1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시에 업데이트 2로 업데이트된 건 어플리케이션 2고 어플리케이션 1은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분산 환경에서 동기화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동기화 문제가 왜 발생하냐? 각 서버에서 캐시를 갖고 있고 이 한 서버에서 캐시가 업데이트 돼도 다른 서버까지 전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뭐 다른 서버도 알 수 있도록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보통 캐시 갱신이나 무효 캐시 갱신 혹은 캐시 갱신을 할 때 무효화 혹은 업데이트 메시지를 카프카나 레디스 펍 서버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팅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각 서버가 이런 브로드캐스팅한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캐시를 무효화하거나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미지로 살펴보면 리퀘스트가 어플리케이션 2한테 캐시를 2로 업데이트하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의 캐시는 2로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 2는 나 캐시 업데이트 했어 라고 메시지 브로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이제 전송해야 되는 메시지 브로커는 어플리케이션 1한테 야 너 업데이트 했으니까 너도 이제 캐시도 업데이트 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캐시를 업데이트 합니다. 그럼 아까와 달리 이제 리퀘스트가 다시 어플리케이션 1에 나 이거 캐시 값 알고 싶어 라고 조회를 요청을 해도 응답 값이 1이 아닌 2가 요청이 되어서 문제없이 업데이트된 값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제 분산 환경에서도 캐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다른 서버의 캐시도 함께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캐시 브리치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왜 줄일 수 있냐가 아니라 최대한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사실 이렇게 메시지 시스템은 비동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타이밍 이슈가 언제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까 같은 환경에서 메시지 브로커가 업데이트하는 요청보다 리퀘스트가 그것보다 더 빠르게 들어오면 결국 그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이제 캐시 버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 해요. 여러분들은 캐시를 사용하다 보면 캐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단순히 구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캐시 버전 관리까지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걸 사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런 투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저가 특정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만 캐싱을 하고 있고 해당 데이터는 나이스 트루 방식으로 캐시에 저장하고 투표 선택지는 DB에만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표를 했을 때 나는 투표 결과는 알 수 있지만 내가 어느 선택지에 투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추가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나 이거 유저가 어떤 선택지에 투표했는지 보여주고 싶어 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투표 캐시가 예를 들어서 뭐 보트 v1 유저 아이디 단위로 투표한 투표의 아이디를 셋으로 저장하고 있다고 했을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유저가 어떤 선택지에 투표를 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이거의 캐시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구조는 이제 유저가 투표한 투표의 아이디랑 투표의 선택지를 해시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사실 이거의 자세한 구조는 이번 발표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구조가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만 인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계는 잘 했어요. 캐시 키가 셋에서 해시로 바뀐 거. 그래서 이 설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V2 방식인 해시로 동작을 하도록 변경하고 V1 방식을 다 제거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까지 한 다음에 배포를 하려고 해요. 근데 뭔가 되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 정말 진짜 이렇게만 해도 될까요? 한번 이것도 이미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렇게 블루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일단 블루 그린 배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블루 그린 배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블루 그린 배포는 무중단 배포 방식 중 하나로 구 애플리케이션 블루와 신규 애플리케이션 그린이 동시에 띄어서 블루의 트래픽을 그린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방식을 의미해요. 이 방식은 신규 애플리케이션인 그린이
문제가 생겼을 때 블루로 바로 다시 롤백하는 게 꽤 쉽다는 것이 장점에서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 그러니까 V1 캐시를 사용하는 거랑 그린 V2 캐시를 사용하는 것들이 동시에 띄어져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 어플리케이션에서 업데이트 캐시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을 하고 그것을 조회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V2 버전의 캐시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 업데이트 요청을 V2를 갖고 있는 그린에 요청을 하고 조회는 V1에 갖고 있는 블루 어플리케이션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루 그린 배포에서는 블루랑 그린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됐을 때 블루는 정확한 응답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캐시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린에서 업데이트한 데이터는 블루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린에서 업데이트한 데이터가 블루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됐을 때 블루에서 그러니까 그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블루로 롤백을 하려고 해도 그린에 있는 데이터가 블루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롤백을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블루 그린 배포를 되게 빠르고 안전하게 롤백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데 이 장점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캐시키 버전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 호환도 하고 롤백도 할 수 있는 구조로 배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배포 전략으로 배포 전략을 세워보려고 해요. 배포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배포에서는 V1, V2 캐시를 같이 함께 저장을 하고 거기서는 이제 그 선택지를 조회하는 신규 로직을 추가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배포에서는 이제 선택지를 조회하는 로직까지 함께 하고 V2 캐시 기반으로만 로직을 적용하도록 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히 모를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배포 1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배포를 살펴보면 두 버전, 그러니까 V1, V2 캐시에 듀얼 라이트 하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캐시 읽기는 V2를 우선 읽고 만약에 V2 데이터가 없으면 폴백으로 V1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 선택지 조회 로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이미지로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아까랑 달리 이제 그린에는 V1과 V2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V1과 V2에 둘 다 업데이트를 하게 될 거고 조회를 해도 그린에서 다 조회하는 것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또 다시 업데이트를 했을 때 V1과 V2 다 쓰기를 했기 때문에 그린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블루에서 조회를 해도 아까와는 다르게 V1과 V2 데이터가 둘 다 있어서 블루에서는 정상적인 응답을 내려줄 수 있게 돼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배포를 되게 잘 마쳤으니까 우리는 추가적으로 V2의 V1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까지 마쳤으면 아까 말했듯이 배포 두 번째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두 번째 배포에서는 V1 캐시를 선전하는 로직을 모두 제거하고 우리가 원했던 선택지를 조회하는 로직까지 추가하려고 해요.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까의 그림이었던 V1, V2를 갖고 있던 블루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새롭게 V1을 첨단한 로직을 씌운 그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린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똑같이 그린에서 조회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또 여기서 그린에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V2에만 쓰겠지만 블루는 V2, V1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블루에서 조회를 해도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거랑 다르게 V2 데이터가 있어서 문제없이 조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나눈 배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우리는 새로운 투표 선택지 조회 로직을 적용한 것도 알 수 있고 처음 시도했던 한 번에 배포하는 거랑 다르게 롤백이 가능한 구조로도 배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일까라고 또 썼는데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캐시 메모리는 한정된 리소스라서 안 쓰는 V1 캐시를 모두 제거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방법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V2 캐시를 읽을 때 V1 캐시를 제거하는 로직을 추가한다거나 V1 캐시를 일괄로 제거하는 배치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것도 약간 귀찮다고 하면 데브옵스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거 좀 지워주세요 하면 잘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캐시 버전을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롤백 가능한 구조로 V1, V2, 하이오한 다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안 쓰는 리소스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리소스에 대한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도 이제 캐시 용량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캐시 메모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디스 같은 애들은 80%의 미만의 메모리 사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메모리를 많은 용량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디스크에 있는 수완 메모리까지 사용을 하려고 하다 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데이터 크기 자체가 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는 데이터가 대역폭을 전부 다 차지해버려가지고 병목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캐시의 데이터 용량 자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캐시를 사용하다가 큰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보통 첫 페이지를 되게 캐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캐싱을 할 때 게시물 데이터를 전부 다 JSON 형태로 그냥 캐시에 때려박는 경우도 있고 뭐 연산이 완료된 집계 데이터 같은 것들도 매번 메모리에서 연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큰 데이터들을 저장한다거나 외부 관계사도 뭐 내가 요청을 할 때마다 API를 못 받아주는 외부 관계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분에 100개의 요청을 보내는데 나 죽어 이러면서 100번의 요청 보내지 말고 하는 외부 관계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API 응답 데이터들을 좀 큰 용량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캐시 메모리 사용량 증가나 이 데이터 자체가 크니까 캐시 조회 시 네트워크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첫 번째로는 압축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캐시에 저장하는 데이터를 그냥 압축해서 저장하고 조회할 때 압축 해제를 하는 방식이고 보통 이렇게 지집, 뭐 스냅피, 브로틀리 등 여러 압축 방식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지집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무조건 그냥 압축하도록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무조건 당연히 없고 각 압축 알고리즘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이터 크기의 최소 사이즈를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집 같은 애들은 150바이트 미만의 데이터를 압축하려면 역으로 데이터 크기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또 압축이랑 압축 해제에도 메모리 연산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오버헤드도 적절히 고려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번에는 압축 말고도 두 번째 또 다른 방식으로 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바로 데이터의 값이 아닌 키의 사이즈를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캐시 메모리 사용량을 값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값 말고도 키 자체도 그 캐시 메모리 사용량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키 값이 길게 되면 이거 자체로도 메모리 사용량에 영향을 끼쳐요. 뭐 UUID 같은 것들을 키로 사용하게 되면 이 키만으로도 36바이트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캐시 키들도 적절히 사이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예시로 사이프, 프리퀀시, 에스크드, 퀘스천, 뭐 아이디 이런 것들을 키로 잡아서 뭐 FAQ에 대한 그 캐시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저 프리퀀시, 에스크드, 퀘스천 데이터만 해도 31자에서 FAQ로 바꾸면 9자로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캐시 키 사이즈도 적절히 관리를 해주면 캐시 용량 관리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게 되면 캐시 메모리는 되게 한정된 리소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가 되게 크다면 압축을 고려하고 캐시 키도 캐시에 저장되는 데이터니까 적절한 사이즈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캐시 쇄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료 전 적절한 캐시 갱신 전략을 세워야 하고 두 번째로 로컬 캐시를 사용하게 된다면 메시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캐시 버전 관리 시 우리는 롤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배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캐시 데이터가 큰 경우에는 적절한 압축하고 키 사이즈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